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절대왕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절대왕정이라는 파트는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세속적인 권력이었던, 교회의 권력이었던 교황의 권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로 이제 점차 왕권이 강해지다가 16세기 경에는 절대 왕정, 말 그대로 왕권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절대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이 절대 왕정이 도대체 왜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이 절대 왕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적 설명을 카테고리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여기 군사라고 나있는데 경제라고 좀 손해를 볼게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파트고요.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6세기 경이 되면요, 이 서유럽에서 특히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사상이 바로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정치적인 새로운 사상, 그게 바로 무슨 사상이다? 왕권 신수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왕권 신수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누가? 신이, 수가 무슨 숫자예요? 손 숫자예요. 그러면은 왕권이란 것은 신이 직접 손으로 주신 거다. 누가 누구에게? 신이 왕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사상을 가르쳐서 우린 바로 뭐라고 한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인 사상인데요. 여러분 일단 써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16세기경이 되면요, 이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자, 그럼 중상주의가 도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요시하는 정책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상업을 중요시하는 정책. 이게 쌤 무슨 말이에요? 잘 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랑 무역을 할 때는 최대한 우리나라가 많은 이득을 획득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입을 늘려야 될까요? 수출을 늘려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늘려야 하고 최대한 수입은 줄여들어야 그 나라에 어떻습니까? 경제적 부가 많아지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중상주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중상주의는 상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국가가 시장 경제에 조금 개입해서 나라의 부를 최대한 이루려고 하는 정책, 우린 이 정책을 가리켜서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한마디로 중상주의 정책은요, 보호무역에 가까울까요? 자유무역에 가까울까요? 나라가 직접 우리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가르쳐서 보호무역과 비슷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상주의는 자국의 이익이 최선실해야 돼. 최우선실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수출은 위에 화살표일 거야, 아래 화살표일 거야?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니까? 수출은 당연히 위에 화살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수입은 또 어떻게 될까? 수입이란 건 뭐예요? 다른 외국 상품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출을 높이고 수입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은 타국의 상품이 들어올지라도 그 타국의 상품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붙여서 자국의 상품을 보존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타국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을 부과한다? 그렇죠. 써볼게요. 관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관세라는 건 뭐냐? 타 국가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세금을 붙인다는 거. 그게 바로 관세라는 거. 이게 바로 중상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중상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나라가 시장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무슨 무역이겠어요? 그렇죠. 보호무역에 좀 가깝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중상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어떤 성격적인 특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절대 왕정의 배경으로서는 이 두 가지의 또 대표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 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이런 것들도 갖춰지기 시작하고 왕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떠한 체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거든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왕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우린 이걸 가르쳐서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관료제라고 합니다. 이 관료제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관료제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언제나 동원 가능한, 언제나 왕이 명령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우리는 이런 군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즉 관료제랑 상비군은 왕의 명령이든 왕의 군대든 왕을 위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고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게 이 두 가지 제도네요. 쌤이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절대 왕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그 원인들은 크게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 그 다음에 관료제, 상비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 왕정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절대 왕정의 배경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왕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서유럽의 절대 왕정부터 볼게요. 서유럽. 이 서유럽이라 하면 뭐 크게 얘기하면 뭐 영국과 뭐 프랑스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서유럽의 절대 왕정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먼저 알아볼 건데 일단 상공업과 뭐가 발달했다. 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서유럽은요, 당시 비교적으로 봤을 때 동유럽보다는 이 상공업과 신흥 상공 시민층들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자, 우린 이걸 좀 이렇게 적어볼까요? 상공업과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상공 시민층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고 왕의 권력을 지지하는 상공 시민층의 후원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이 동유럽보다 훨씬 빨리 등장했다는 것이 서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서유럽의 절대 왕정에서는 상공 시민 계층들이 이 왕권을 후원하고 왕을 지지했다고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서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에스파냐, 뭐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에스파냐부터 한번 가볼게요. 에스파냐는요, 쉽게 얘기하면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의 고향어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 되겠죠. 스페인. 그러면 이 에스파냐에서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어볼 건데 스페인에서 절대 왕정을 이룩했던 사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 써볼게요. 바로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펠리페 2세가 바로 이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펠리페 2세의 업적은 또 뭐가 되느냐? 크게 여러분들 뭐 두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스페인을 맨 앞에 둔, 쌤이 이렇게 맨 앞에다가 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에스파냐는요,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한마디로 뭐라고 써야 돼요?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이룩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스페인이 이렇게 절대 왕정을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스페인이 어떻습니까? 해양국가입니다. 남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해양국가인데 이 스페인이
이 절대로 뚫리지 않는 함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무적 함대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무적 함대가 말 그대로 무적이에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동양권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여러 가지 전투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단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무적 함대를 만들어요. 무적 함대를 여러분들 건설? 메이크라고 써볼까요? 여러분들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한판 씁니다. 이 이슬람 제국과 한판 띄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리를 해요. 그 과정에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레판토 해전입니다. 이 레판토 해전에서도 심지어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스페인에 대해서는 공부가 끝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국가가 영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반. 자, 그렇죠? 자, 이 영국에서 이 절대 왕정을 이룩한 국가는 자, 사람의 이름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자, 엘리자베스 1세라는 사람은요, 뭐, 유명한 말을 하죠. 뭐, 나는 뭐, 영국과 결혼했다. 그죠? 왜 결혼 안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 쳤다고 하죠. 이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업적들이 또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뭐가 있냐면,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다스릴 당시에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영국처럼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떻습니까? 해군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당시 해군력의 짱이었던 이 에스파냐, 즉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최초로 격파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지중해 해상권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엘리자베스 1세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뭐다? 스페인의 그 유명한 무적 함대를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적 함대 만든 거 아니에요. 바로 뭘 했어요? 격파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1세 때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영국 국교회를 완전하게 국가의 종교로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해 줄까요?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영국의 절대 왕정 파트의 엘리자베스 1세의 업적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유럽의 마지막이죠. 이 프랑스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은 이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짐이 곧 국가다. 그죠? 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이 16세가 아니라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써볼까요? 자,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람. 왕. 바로 누굽니까?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루이 14세는요, 일단 뭐 업적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기억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루이 14세는 야, 진짜 이 프랑스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죽하면 이 별명이 있어요. 이 루이 14세의 별명이 뭐냐면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무슨 왕? 예. 태양왕입니다. 태양왕. 본인이 그냥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절대 왕정을 휘두를 수 있었던 강력했던 군주가 바로 루이 14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루이 14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강력한 절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좀 인물이 있거든요. 당시 프랑스의 재상이었던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용해요.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용시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켰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루이 14세가 정리가 될 수 있었겠죠. 좋습니다. 쌤이 이거 맨 밑에니까 고개 숙여야 되네. 그렇죠? 자, 그러면 루이 14세의 마지막 업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궁전의 장미 바로 뭡니까? 베르사유 궁전이죠. 자,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이 14세입니다. 여러분 이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나요? 전 아직 못 가봤는데 뭐 제가 좀 책에서 보니까 이 베르사유 궁전의 방이 수천 개가 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화려하고 이 웅장했던 이 궁전. 당시 이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궁전인데요.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뭐예요? 베르사유 궁전이 이때 만들어져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상위권을 꿈꾸는 친구들은 이 베르사유 궁전이 이제 만들어진 건축 양식이 여러분들 바로크 양식이었다는 것까지도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이제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렇죠? 자, 에스파냐는 제일 먼저 무적 함대를 만들었고 레파토 해전에서 이슬람 세력을 무찔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세는 그런 무적 함대를 격파시켰고 영국 국교를 확립시켰으며, 루이 14세는 본인 스스로가 태양 왕이래. 거기다 더 나아가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베르사유 궁전도 만들고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 콜베르라는 사람도 등용했나봐.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유럽의 절대 왕정 가보겠습니다. 동유럽의 절대 왕정인데요. 좋아요. 쌤이 좀 말의 속도가 여러분들 빠른가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지, 그치? 제가 의식적으로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뭐 말의 속도가 빠르다 선생님, 뭐 아니면은 선생님 의외로 말의 속도가 느려요 라고 생각하시면 뭐 댓글 한번 달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유럽의 절대 왕정 한번 가볼게요. 동유럽의 절대왕정.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서유럽보다 좀 더 늦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상공시민층이나 도시의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 동유럽보다 죄송합니다.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어떻습니까? 서유럽보다 먼저예요? 아니면 늦게 등장합니까? 그렇죠. 좀 더 늦게 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동유럽의 국가는 대표적으로 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국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프로이센이 되겠습니다. 프로이센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독일이에요. 독일. 자, 이 프로이센의 대표적인 인물, 이 사람을 기억해보고 러시아도 기억해보고 오스트리아도 기억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프로이센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프리드리히 2세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로이센의 이 프리드리히 2세는요, 이 사람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이 왜 특이하냐면 일단은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프리드리히 2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자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어떤 절대 왕정을 이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렇게 겸손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프리드리히 2세의 별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다?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여러분들 별칭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이 프리드리히 2세 때 궁전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 궁전이 바로 무슨 궁전이냐면 써보세요. 상수시 궁전을 이때 건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프리드리히 2세의 업적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써보세요.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이 표트르 대제입니다. 피터 대제, 그죠? 이 표트르 대제입니다. 그냥 뭐 표트르도 아니고 대제래. 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냐면 당시 러시아는 이 서유럽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떻습니까? 문명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느려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낙후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서유럽 같은 경우는 농노가 진작에 한 15, 16세기경에 해방이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막 16, 17세기에도 여전히 농노제가 있었던 거야. 막 이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정치 체제가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이렇게 낙후되었던 러시아를 굉장히 빨리 근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입니다. 이 표트르 대제가 얼마나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본인이 어렸을 적에 한 20대 무렵에 직접 유학을 가요. 어디로 유학 가냐면 막 프랑스나 막 이런 곳에 유학을 가서 본인이 직접 막 어떻습니까? 목수도 돼보고 험한 일도 다 해보고 당시 발전돼 있었던 이 서유럽의 문화를 본인이 직접 습득하고 러시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잡고 러시아에 돌아온 뒤부터는 이 표트르 대제가 적극적으로 서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트르 대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표트르 대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쌤이 아까 얘기했죠. 서유럽의 문화를
어떻게? 소극적이었게, 적극적이었게. 그렇지. 서유럽 문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서유럽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막 수도도 한 개 옮겨줘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아예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좀 이름이 좀 긴데, 자 써볼게요. 바로 뭐냐면 상트 페테르 부르크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이런 업적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나중에 이 표트르 대제는요,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점차 러시아의 어떤 대륙 확장 정책을 추진해서 나중에는 이 북극해에 이 당시 강력했던 나라였던 스웨덴과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 발트해라는 북극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표트르 대제 업적은 어마무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적어두시고, 이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잘 안 나옵니다. 잘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빈도율이 가장 적긴 하지만, 자 써볼게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군주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단은 이 절대 왕정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했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자체에 그 과정 속에서도 뭐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동유럽의 절대 왕정까지 다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절대 왕정의 배경과 그 다음에 절대 왕정이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눠져서 특징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나라마다의 인물과 그 인물의 업적까지 기억해 두는 게 이번 절대 왕정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한번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절대 왕정의 성립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언제나 동원 가능한 상비군이 육성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비군, 왕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거 맞는 이야기. 두 번째, 왕권 신수설의 영향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쌤이 얘기했죠?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절대 왕정의 배경이 되며 이는 곧 정치적인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2번도 역시 맞는 이야기. 3번 볼까요? 자, 중상주의 정책으로 수출이 제한되고 수입이 강화되었네. 중상주의 정책이 뭔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때? 수출을 늘려야 되지. 그리고 수입은 어떻게 하겠어? 오히려 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3번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볼까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료제가 발달했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정치체제. 자, 마지막 상공시민계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상공시민층이 왕을 지지하고 후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 3번.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16, 17세기경이 되면요, 인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먼저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아까 기억나죠? 그 유명했던 무적 함대를 격파한 건 여왕님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였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 하면 나라가 누구로 생각나야 돼? 영국이었잖아. 그치? 그럼 영국은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영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국가. 아이고야,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국가 누굽니까? 루이 14세 프랑스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좋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절대 왕정의 개념 설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1학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2학기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